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현재 북한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러시아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이 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들은 평양에서 540km 떨어진 두만강의 철교까지 3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철교에 이르러는 직접 손수레를 끌고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국경을 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가족들은 감격에 젖은 나머지 환호성을 내질렀죠. 지금 북한은 코로나로 인해 1년째 국경이 봉쇄되며 고위층조차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등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도 구할 수 없어 평양을 떠나는 외교관은 한둘이 아닌데요. 러시아 대사는 옷을 구하기 힘들어 대사관의 직원들이 서로 옷과 신발을 교환해 자녀들에게 입힐 정도였다. 의약품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에 직책을 버리고서라도 탈출을 감행하게 됐다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전 세계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크게 의지하였지만 현재 각 국가들은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인권 탄압으로 말이 많은 북한에게 식량이나 백신, 치료제 등을 지원해줄 수 없는 실정이죠. 그렇다 보니 북한은 또다시 뻔한 레퍼토리를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5일 오전 7시 6분경과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거리가 1000km 이하면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되는데 이날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 60km 비행거리 450km를 기록하였기에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되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상황이 나쁠 경우 SLBM일 가능성도 높다 우려하고 있는데요.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함께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3대 전략 무기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위성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데 최근 잠수함 한 척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기에 이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지난해 11월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은 4,000에서 5,000톤급으로 SLBM 미사일을 최대 6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한 상황인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SLBM이 맞다면 이것은 명백히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력 시위이자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게 모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모두 철저하게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 설부른 판단을 공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구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에서는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역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역시 떨어지지 않았다 보도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하여 북한의 행위는 일본과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비난한다 라는 입장을 조속히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스가 총리의 담화와 일본의 언론들은 우리가 한국보다 훨씬 빨리 미사일 발사를 알아챘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군사정보를 적절히 제공했다 라며 한국은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이 없다면 자신의 앞마당에 미사일이 떨어지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돌려 말하였습니다. 정작 한국은 미국과 이미 정보를 파악하여 공유하고 있었고 이후 대응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긴급회의에 배제가 되자 혼자서 NSC를 다급하게 소집하여 자신이 유엔을 대표하는 것 마냥 주목을 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일본을 크게 벙찌게 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13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난 25일 발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며 이 지역을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표기한 것인데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마이클 카프카 대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는 이날 오전 이스트시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과도 같다. 만약 그의 발언에 한국만 언급되어 있었다면 일본은 그의 발언이 오직 대한국 메시지이기 때문에 괜한 노이즈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이스트시라 말했을 것이라 정신승리를 했겠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와의 파트너십을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지역을 동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이 지역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리에게도 얼떨떨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각종 공식 문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죠.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표기 지침에 따라 동해를 일본해라고 발언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고 좀 더 친일 성향을 띠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 생각한 이 시점 그의 정권이 이 지역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동해라니, 이것을 들은 일본은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공식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각종 뉴스에서 역시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미군이 한국의 주장을 그대로 홍보했다. 일본이 미국에게 너무 지나치게 안보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며 믿었던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5일부터 올림픽 개최를 위한 성화 봉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 봉송의 코스 중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시마네현, 오키섬도 포함한 것이 공개되어 독도 침탈을 위한 그들의 야욕이 여실히 보이는데요. 하필 그토록 의미 있던 날에 미국이 동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허탈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은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진행한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역시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과 미국은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합의문에 가서명을 하였고, 이것의 정확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은 방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것으로 골자는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영문 매체인 더 재팬타임스에서는 한미 간 비싸진 방위비 합의가 일본과 미국의 방위비 미래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요. 한국은 이번에 미국과 6년치 합의를 한 것에 반해 일본은 협상의 조기 타결만을 위해 오직 2021년에 한정된 원샷 합의만을 했습니다. 덕분에 올해 말부터 일본은 또다시 향후 5년 구간에 적용될 협상을 미국과 진행해야 하죠. 그리고 미국은 이 5년의 협상의 기준을 한국과 앞서 진행한 협상으로 정할 것이 뻔합니다. 심지어 일본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미국과의 쿼드를 구성해 중국 봉쇄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완만해선 전부 수용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역의 주둔 미군이 존재하는 일본의 특성상 한국의 인상률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더 낮아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일본은 조급하게 협상을 마무리 짓는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신중하게 협상해서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었다는 한국의 협상 결과를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해도 일본이 끼어들 틈새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전력만으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화력과 범위를 지니고 있고, 얼마 전 전해진 영국발 소식에서는 영국이 한국의 항공모함 기술도 수출할 수 있다고 하죠. 한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하여 북한을 해상 봉쇄시키고 핵잠수함을 개발하여 미사일을 무력화시킨다면 부디 일본의 전력이 없이도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을 조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첫 기자회견. 강경 대북 메시지 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긴장 고조 시 그에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취임 후 얼마 만에 열린 건가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했는데요. 취임 후 65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 달 이내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27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33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회견은 이전 대통령에 비해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고요. 최근 100년 이래 가장 늦게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잦은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만큼 공식 회견을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관측입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회견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백악관 참모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회견은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우선 북한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았나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그에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이 최종 목표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최상위 외교 과제라며 동맹과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으며 외교가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교는 북한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동맹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고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겁니다. 어떤 형태든 외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의 조건이 맞춰져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북한의 도발 행보에 대해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동맹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대북 정책을 완결한 상태가 아니고 동맹들과 최종 조율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더 세부적인 언급은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해왔고 현재 최종 단계에 있는데요. 다음 주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시간으로 26일 제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유엔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황도 지켜봐야겠군요. 다시 기자회견으로 돌아와서요. 미국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는 건데요. 다만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중략.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